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2025년의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1월에 어떤 책들을 읽으셨나요? 저는 1월에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요. 보통은 한 달에 서너 권 읽기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1월이다 보니까 파이팅이 넘쳐서 평소보다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에 읽은 책들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가여운 것들입니다. 작년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엠마 스톤 주연의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잖아요.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예고편으로 나오는 영화의 미장센도 너무 예쁘고 해서 꼭 봐야지 생각하고 있던 영화였는데 결국 시기를 놓쳐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잊혀졌었는데 서점에서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소설 먼저 읽고 영화를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서술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앨러스 데어 그레이가 버려진 서류 더미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하거든요.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기록물을 자기가 찾아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를 헷갈리게 하려고 페이크를 넣고 있어요. 1934년에 태어난 저자의 재기발랄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쓰여진 문장들도 다 알면서도 연기하는 것처럼 위트 있고 비틀어서 꼬집는 유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앨러스 데어 그레이는 미술적으로도 재능이 많아서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교회에 천정화를 그리기도 한 화가이기도 했대요. 이 책의 표지 그림과 책 안의 사파들도 다 앨러스 데어 그레이가 그렸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나 포털에서 이 책의 후기들을 몇 개 읽어봤었는데 책에 주석이 너무 많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읽다 보면 주석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주석을 엄청 길게 써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조차도 철저히 의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주석을 저자가 달아놓는 것도 있지만 편집자나 번역가가 달아놓기도 하잖아요. 마치 이 기록물이 진짜로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편집자가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더 생각을 했던 게 주석 부분에 단순히 사실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간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표지 디자인, 사파, 그리고 주석 부분까지 다 같이 읽어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간략한 줄거리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의사이자 과학자인 고드윈 백스터가 익사한 만삭의 여성 빅토리아의 뇌를 그 여성의 복중에 있던 태아의 뇌로 대체해서 벨라 백스터라는 새로운 인물로 부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벨라는 몸은 성인이지만 세상은 처음 살아보는 유아이고 아이 같은 순수한 정신으로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는, 즉 이 책은 공상 과학 소설이자 한 여성의 성장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가여운 것들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본 건 누구나 당연히 겪고 누려야 할 유년 시절을 삭제당한 벨라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자신의 신체가 아닌 엄마의 몸으로 살아야 했는데 심지어 그 엄마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뱃속에 아기까지 죽이려고 했었고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엄마의 몸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 아이러니이자 비극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로는 벨라의 엄마, 즉 벨라의 신체의 주인이었던 레이디 블래싱턴 역시 가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혼을 팔려가듯이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죽음을 택한 그녀 역시 가여운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벨라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만난 여러 소외계층,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자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또한 가여운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한국말로 하면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가여운 것들이다. 세상에 완벽하게 가엽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결핍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가여운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1월에 읽은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은 엄청나게 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 팬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 작가님의 소설을 본 게 두근두근 내 인생이었어요. 이것도 송혜교, 강동원 주연의 영화 때문에 사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아름다워서 놀라고 그리고 그 내용에 울고 웃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건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혜란 작가님은 타고난 글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감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결국은 울려버리는 작가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에는 단편을 주로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책이 13년 만에 나온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라서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 기대하고 읽었어요. 또 이제 리뷰를 찾아보면 그간의 작가님의 소설에 비해서 아주 막 엄청 재밌지는 않았다는 평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나왔던 소설들이 다 너무 좋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전개 자체가 막 사건이 터지면서 전개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물의 과거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현재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셋의 관계가 분명히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큰 사건의 줄기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결국 각자 별개의 사정으로 보여서 뭔가 이제 퍼즐을 짜맞추듯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나 하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고등학생 3명이거든요. 항상 이런 유소년 혹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응원하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라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인인 지금의 나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희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라고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로그라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을 간직한 고등학생 셋의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커버린 우리 성인의 관점에서는 어휴,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나, 그냥 다 말해버리면 되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꽁꽁 싸매고 방황하나. 그런 일들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민이고 비밀일 수 있잖아요. 우리 역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년 시절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지우, 소리, 채훈이가 가슴속에 꽁꽁 묻어놓은 거짓말들에서 해방되어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장을 덮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심윤서 작가님의 홈 비터 홈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심윤서 작가님은 로맨스 웹소설계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작가님이라고 하고요. 이 소설은 2019년에 출간되었고 카카오 페이지에는 2020년에 연재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카카오 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MBC에서 모텔 캘리포니아라는 이름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서 방영 중인데요. 이게 2019년에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는 엄청 유명하거나 막 조회수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석 같은 작품을 발굴해서 드라마 제작화를 하자고 한 담당자의 안목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이도우 작가님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작지만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여주인공에 대한 수뇌부를 우직하게 간직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은 고향을 지키고 서울로 떠났던 여자 주인공이 돌아오면서 둘의 첫사랑의 서사가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 무조건 도시 생활이 힘들고 안 좋은 거다, 시골 생활이 힐링인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유 없이 바쁘게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웹소설을 많이는 아닌데 몇 개는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심윤서 작가님의 소설은 다른 로맨스 웹소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개 봤던 웹소설은 한 회 한 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다음 회차까지 독자들의 관심이 이어져야 되니까 매 회마다 성적으로든 아니면 사건적으로든 자극적인 요소를 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웹소설을 보는 재미이고 이유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웹소설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잘 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 지강이의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남자 주인공인 연수의 직업은 수의사인데 그 직업군에 대한 사전조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서 사건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캐릭터들의 사랑스러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연들이 나오고 그 조연들도 하나하나마다 다 그들만의 개성과 특징 그리고 사연을 가지고 누구 하나도 소홀하게 대충 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악역이 없어요. 악역 없이 주인공 둘의 내면의 상처만으로도 극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결말에는 결국 둘의 상처를 극복하는 해피엔딩이어서 더 좋았고요.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는 전 아직까지는 1, 2화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강이 역의 이세영 배우님과 천연수 역의 나인우 배우님 모두 상상했던 대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근데 이제 황정구 역할은 제가 소설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기는 했어요. 소설에서는 진짜 막 독특한 스타일의 생캐로 묘사가 되는데 드라마에서의 황정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의 설정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희의 아빠인 지춘필 씨 역할을 어떤 배우가 맡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춘필 씨는 좀 선이 가늘고 유약하면서 한량기가 있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그 춘필 씨 역할을 최민수 배우님이 맡으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엥 했었어요. 왜냐면 최민수님 하면 좀 마초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낭만적인 캐릭터로 잘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소설은 짧지는 않지만 끝까지 술술 빨리 읽히는 재미있는 소설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후반부에 야한 장면들이 좀 나와서 아직 미성년자들이 읽기에는 좀 이른 책일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읽겠다고 하시면 나중에 커서 읽으시라고. 네 번째 책은 리사 리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2024년 스웨덴 올해의 도서상 그리고 리사 리드센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면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보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신체의 기능이 다해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반려견인 식스텐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 한스는 보가 반려견을 돌보기가 벅찬 상태라면서 식스텐을 다른 집에 보내려고 하고 이 때문에 보와 한스는 갈등하게 됩니다. 보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시간들에서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배우자의 소중함, 친구의 의미 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제목인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은 본문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하는 시기를 말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 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이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른바 나이에 따른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어요. 네, 제가 만든 말이고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하루하루가 진짜 안 가. 시간이 진짜 안 가. 근데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40대가 되면 매 순간이 시속 40km로 지나가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지나간다고. 즉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갑다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나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애들은 사고하는 속도나 행동이 엄청 빠릿빠릿하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노인이 되면 뭔가 하나를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애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노인들은 겨우 하나 혹은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 보처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죽음을 앞두고 지난날을 소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돌봐주던 입장에서 자식에게 돌봄을 받는 입장으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키워내는데 이 녀석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한테 말도 잘 안 걸고 서먹해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해지기도 하고 삐지게 되기도 하고 보도 한스에게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요. 근데 사실 보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보도 자신의 아버지한테 똑같았어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만 기억하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스를 잘 키워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스 입장에서는 보도 아마 보통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들 말하지만 결국 결론은 자식은 영원히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서로한테 서운하고 화를 내기는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이 책의 메시지이자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책은 소피 쿠슨스의 위싱 머신입니다. 이 책은 설 연휴에 여행지에서 읽으려고 산 책인데요. 여행 가서 머리 아프기는 싫어서 보통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로 고르는데 마침 신간 코너에 이 책이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선정 2023년 최고의 소설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목이 워싱머신인 줄 알고 샀어요. 여기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데려다 준다길래 세탁기에 들어가서 타임슬립을 하는 건가 하고 오해를 했던 책입니다. 언젠가부터 타임슬립 소재의 이야기들이 정말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히고 쉽게 거기에 자신을 대입시켜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와도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책이었어요.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인생의 다른 순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는 과거로 이동했고 위싱머신에서는 미래로 이동을 했죠. 이 책은 여행지에서 굉장히 술술 잘 읽혔고 재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이야기 자체에 아주 긴장감이 있지는 않아서 흥미진진한 스토리였나를 물으면 글쎄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보통 타임슬립을 하고 나서 주인공이 계속 위기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루시는 아주 특별하다 싶은 위기 없이 점점 조금씩 좋은 상황으로만 나아가거든요. 심지어 주변 인물들이 다 천사야, 다 착해. 제가 너무 막장 드라마에 절여져서 막장 마귀가 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주인공인 루시의 잘생기고 가정적인 완벽한 남편이 알고 봤더니 사실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기대했는데 그냥 끝까지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지만 유쾌하고 술술 읽히는 책이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토록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 책은 여러 평론가들이 2024년 최고의 책으로 꼽기도 했고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책입니다. 장편이라기에는 짧은 분량이고 그래서 금방 읽히기도 하는 소설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1985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석탄 배달업을 하면서 아내와 5명의 딸과 아주 풍족하지도 아주 모자라지도 않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 빌 펄롱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갔다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젊은 여성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도울지 아니면 모른 척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도덕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1월에 읽은 책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에도 열심히 읽고 리뷰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